네, 안녕하세요. 더블업입니다. 시장부터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8,400선을 다시 회복했다가 현재 2.07% 상승한 8,350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39% 하락한 1,078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장 초반 매수세를 보이다가 지금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부터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67%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 2.97% 상승 중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도 7%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구광모 회장이 다음 달 초에 젠슨왕 CEO와 만나서 사업 협력을 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삼천당 제약이 먹는 인슐린의 유럽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4개월 만에 반등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8,000피를 넘겼지만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병창 대표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저희 더블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네, 오셨습니다. 대표님, 예. 5월 달이요. 예. 시작은 세린메이 난리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수는 정확히 시세를 분출하고 오늘 이 대장정을 일단은 일단락하는 그날인데 주변에 보면 벌었다는 사람도 간간히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다, 내 계좌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요. 예. 전반적인 총평 5월 달 한번 해주세요. 일단 4월에 급등을 했었죠. 4월에 코스피 지수가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그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 지금 현재 27% 상승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한 15%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예상을 뒤엎고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이벤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ETF 관련 이벤트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세린메이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5월에 수익률이 미국 시장도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5월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여름장에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5월에 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그 이후를 맞이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우리 3%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일단 코어를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맨날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많이들 이쪽에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ETF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률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빈센트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익을 내는 분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수익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수익 낸 거를 밖으로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방송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접하신 분들은 물린 주식이나 좋지 않은 주식을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부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의 효과가 향후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에 워낙 바쁘시잖아요. 뭐 대전도 갔다가 어디도 막 갔다 그러시는데 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그게 우리 시장에 아니 우리 경제의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전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에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한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주식이 뭐 그냥 끝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뭐 중간에 좀 쉬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도주가 만약에 쉬는 구간에 다른 쪽에서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주가 조금 쉬는 동안에도 다른 쪽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수익의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나 수익 게임 벌어지면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에 있으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제가 정강 후장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러면 하반기에는 팔아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상승률
그리고 상승의 폭이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그렇게까지 우리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면 오히려 그때는 지금과 좀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의 부의 효과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평가 주식을 네, 지금은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평가 주식을 고르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윌리엄 오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예전에 대우증권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시장이 신고 지수를 낼 때는 종목들도 신고가 형성하면 종목을 추종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들이 손실을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라는 건요. 많이 빠져가지고 덜 빠질 것 같아. 아니면 안전 마진이 있어. 이게 리스크 회피가 아니고 네. 센 종목을 사는 게 리스크를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센 종목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듯이 센 종목은 내려오면 저가 매수다 이러거든요. 네. 근데 약한 종목이 내려오면 역시 안 되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센 종목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약한 네. 종목은 다시 기회를 잘 안 줄 경우가 많거든요. 매도할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런 것이잖아요. 좀 저평가 종목을 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국면은 시장이 저는 전체적인 지수는요. 우리 맨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 시장의 비정상이 정상화였지 않습니까? 저평가가 정상화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와 있는 상황에 지금 반도체가 아직 저평가이기 때문에 더 가는 거지. 네. 다른 섹터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섹터를 지금 저평가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 더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대답이 좀 길어졌는데 저평가 종목을 찾으려고 밑에서 막 찾는 그런 흐름보다는 시장에 수능하는 게 훨씬 더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거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우리 그 증권가의 후배들 거래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구간에서는 기업 탐방을 막 다니면서 하루에 2번씩,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기업 탐방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막 수익을 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 친구도 이번에 수익이 안 났어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수중에 시장에 잘 따라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셉이 꼭 맞는 매매법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 맞습니다. 들리는데 네. 자 박병창 대표가 진짜 꾸준하신 것 같아요. 장 전에 이런저런 정보 많이 알려주시는데 네.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 아닙니까? 네. 드디어 국민연금이 네. 우리의 메아리를 목소리 들었을까요? 네, 네. 뭔가 비중 조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위 정부 정책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그걸 또 비판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비판이요? 예,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 주식 늘리는 거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 올라가는 것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우리 시장 어떤 왜 식으로 올라가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국민연금에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자산 대비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작은 데는 더 작은 걸 사야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삼성전자를 내가 10억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 살 때 부담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시총이 2천원짜리 1,000원짜리 산다. 그거는 절대 10억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0만 원어치만 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더 큰 시장의 비중이 높은 거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상대로 작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시총이 2,000조를 간 넘을 때 우리 한동안 작년 여름만 해도 1분기만 해도 2,000조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비중하고 시총이 7,000조가 넘을 때의 비중하고는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려야 되는 거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이것도 비중을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역시도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전략적 네. 전수조 해서 그거보다도 지금 높다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똑같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ETF를 막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그냥 중앙은행에서 ETF를 사주면서 주식을 막 올린 국가예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어마어마하게 평가액이 났습니다. 이익이. 우리 국민연금 어마어마한 평가액이 났잖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정리를 어떻게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발표가 좀 됐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전략 또는 전술을 써야겠죠.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에 충격 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서 충분히 지금 플러스 더 올라간 부분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호재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국내 기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을 산 적이 없어요. 특히 올해는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국내 기관들. 액티브만 움직인 거지 패시브는 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씩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중이 똑같이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25%를 가지고 있다 하면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은 그런 올라가는 쪽에 비중을 실으면서 나중에 팔 수도 있지만 또는 올라간 부분에서 줄이면서 다른 쪽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꼼짝달싹 못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두루 살펴보면서 소위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스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들이 예. 뭘 살까요? 대형주를 살까요? 아니면 소외된 걸 살까요? 지금은 ETF 전성 시대라는 걸 너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ETF가 우리 이제 5월 올해 초였죠. 올해 초가 300조라고 제가 매일 아침 데일리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500조가 넘었습니다. 그 200조가 는 거예요. 그리고 제 후배들도 뭐 이쪽에 일하는 이제 후배들 만나서 점심 먹다 보면은 형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냥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네. 진짜 센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작년에도 ETF가 영향력이 컸지만 실제로는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모펀드에 유행했던 시절이 한 1년 반, 2년 갔어요. 사모펀드도 그랬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ETF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ETF가 뭐냐, ETF 구성 종목이 뭐냐, ETF 어떻게 투자하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 그게 안전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기인 거예요. 전 초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적으로 뭐 예전처럼 막 올라갔다 갑자기 막 빠지고 막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 좀 드릴게요. ETF 때문에 영향력이 좀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한번 오르면 2, 3개월 계속 올라요. 희한하게 오르면 계속 오르고 빠질 때는요. 빠질 때도 그래요. 빠져요? 계속 빠져요. 근데 빠지는 기간은 계속 우리가 센 시장만 봤잖아요. 빠지는 기간은 한 달. 올라가는 기간은 막 3개월, 5개월 올라가고. 근데 중간에 조정도 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계속 빠지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요번에도 보세요. 요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S&P 500이 지금 몇 주째 올라가는 겁니까? 한번 볼까요? 잠깐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주째 올라가냐는 거예요. 네. 1, 2, 3, 4, 5, 6, 7, 8. 지금 9주째 올라가거든요. 네. 되게 독특하잖아요. 중간에 한번 조정 볼 수도 있고 옛날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격이 벌어지면 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파생 상품 때문에 그래요. 옵션과 선물과 ETF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디어 ETF 전성 시대가 되면서 ETF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올라가면 쫙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꺾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는 이러한 시장의 수급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통위도 시선을 끌었잖아요. 예.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매파적이었다는 반응이 있는데 네. 이런 흐름대로라면 7월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이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아침에 네. 나와서 또 나와서 재탕하는 거냐 그러는데 아침에 이 얘기를 아침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합니다. 이건요.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센트님 핵심 되게 좋아하시니까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와 우리가 오르는 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향력은 상대로 작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처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의 경제적 환경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되는 상황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처음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이거 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세 번째쯤 막 하려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말만 나오도 시장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장에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2회 이상은 지금 뭐 이제 프라이스가 하는 데는 없고요. 네. 1회가 아마 지금 타당해 지금 보이는 것 같고, 뭐 많이 해도 2회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3%까지 가는 건데, 금리가 오르는 거는 왜 시장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고, 그러면 또 기업들의 이익단에서도 안 좋고,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일이에요.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처음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방향이 바뀐다 이러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더 올라가면서 어느 대역을 이상 올라가거나 몇 회 이상 갔을 때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가 네, 있다는 맞아요. 거고 네. 또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기차게 오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올랐다가 좀 줄였다가 네, 또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 변동이 좀 있다는 생각 드는데 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도주, 추격 매수. 돈 벌려면 추격 매수 해야지. 네. 지금이 그런 국면입니까? 그때 그 부분은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 투자자들은 무조건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맞고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 데에 추정하는 게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 아침 뭐 요 시간이지만 여러분 거래하시겠지만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2009년도, 2010년도인가 그때 비트코인이 막 $80, $100 막 넘어가고 $200 가고 그럴 때 제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익 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비트코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제가 그냥 오해한지 모르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막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했던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안 한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돼? 그게 뭔데? 그게 자산 그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비트코인도 대체자산으로 인정받고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분양 가격이 오르고 여기 하면은 갭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씨 그런 거 위험하게 왜 그런 걸 해? 그래서 난 안 해. 그냥 나는 그냥 살 거야. 그럼 근데 그거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수익이 났어. 그래 그때 했어야 된다. 두 가지만 사례를 드렸어요. 네. 이런 사례를. 대부분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 상태 자체가 의심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 안에서 있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의 개념에서는 어떤 투자이든 간에 일단 약간 유연성을 갖고 이 시장의 돈의 흐름에 내가 추종한다라는 기준은 그거예요.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 추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동참 안 하면 돼요. 끝까지 동참 안 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갭 투자해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한 사람 위험하고 뭐 그렇지만 야 니네 위험하지 않아. 나는 뭐 경기 인근이나 아니면 너가 강북에 살아도 나는 우리 보금자리에서 난 충분히 행복해. 이러면 돼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어. 사람 심리가. 예,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나중에 그런 판단을 늦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판단을 빨리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3프로나 우리 비즈니스팀이나 저나 방송을 계속하고 그런 이유에 그렇게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AI로 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정책 사이클로 가 있는 정책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들어오는 그래 폭등하고
또는 요즘에 우주항공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 오른 게 뭐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우리 원작 아니 원자라고 아니죠? 원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원자요? 원자 우리 원자 컴퓨팅? 원자 컴퓨팅 양자가 아니었어요. 양자. 아, 양자, 네. 죄송합니다. 말 얘기하다 보니까 막 폭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왜요? 정책이 그걸 한다 그러잖아요. 정책적으로 그쪽에 돈을 지원해주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질문은 되게 간단히 했는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려 죄송한데요.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 표현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돈이 가는 쪽으로 순응하면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질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는 종목을 추종해야 되는 게 맞냐? 맞습니다. 돈이 글로 가고 있으면 글로 추종하는 게 맞아요. 딴 데 가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되게 재밌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 추운데 돈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따뜻한 모닥불을 막 피우고 있는데 거기서 불 쬐면서 이 추운 거를 엄동설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 아니래. 곧 봄이 온대. 그러면서 저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다 얼어 죽어요. 이 물에 타 죽을까봐 불나방처럼 됐다가 불에 타 죽을까봐 피해서 있다가 얼어 죽는 게 먼저 더 빠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자들 가만히 보면은 소위 우리는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표현일 때 많이 쓰죠. 네, 막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막 이런. 그렇게 네. 우리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센 종목을 쫓아가는 사람만 수익이 낮지. 센 종목이 아니고 나는 안전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익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순응하면서 지금 현재 돈들이 들어가는데 나도 동참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 모닥불은 말씀하신 것처럼 AI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에 네.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AI 랠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전환기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저도 세미나를 하니까 그 말씀을 다 드리는데 되게 네. 긴 시간 얘기를 짧게 드려야 되니까 뭐냐면은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보는 어디까지냐 하고 실물 경제에서 보는 어디까지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에서 보는 AI의 경과로 보면은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하고 있으니까. 인프라 구축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나 뭐가 나올지 우리는 아마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초입에 돼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그러나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은 미래의 것을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상당히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또 저는 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젠수랑 CEO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성해서 추론 가고 추론해서 에이전트 그다음에 피지컬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년 전에 얘기해줬고 요번에 얘기해준 거는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칩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 순서대로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에서 볼 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으로만 본다면 이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넘었다고 봐요. 한 60% 70% 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프라 구축만 보면. 네. 그런데 그러면 AI가 끝났냐 버블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지. 거기서 계속 그냥 이게 인프라 구축 끝나면 AI는 끝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실물이 바라보는 AI와 네. 그러니까 혁신이죠. 다릅니다. 네. 네,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소화하는 AI는 다르다. 이런 다르다.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시장 오래 보셨잖아요. 예, 사람들이 우려 섞인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본 예, BOJ 금리를 올린다. 예. 막 엔캐리 그런 거 지난 한 5, 6년 동안에 딱 한 번 우리에게 크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혹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 많이 올랐고 두렵고 하니까. 예. 이번에 BOJ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BOJ에서 금리 인상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혼자 못해요. 왜요?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엔캐리 자금에 만약에 회수가 들어가면은 미국 시장은 어떨 건데요? 전 세계 펀드들 어떻게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다카시 사네 총리도 금리 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정권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OJ하고 시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일본 BOJ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자본 시장의 협력 관계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이 되면은 오히려 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협의된 상태에서 요번에 요만큼 올리겠다. 그러면서 분명히 보도가 따라 나올 거예요.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요즘 코스닥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하. 네. 네, 코스닥이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많이 네.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정부의 밸류업이나 코스닥 부양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게 코스닥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코스피는 네. 밸류업 즉 비정상의 정상화 타당합니다. 코스닥은요. 아니에요. 코스닥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하면 안 돼요. 코스피처럼 같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 유관기관이나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코스닥은 스타트업도 많고 성장 산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고평가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밸류를 따지면서 딴 데는 뭐 아시아 평균이 13배니까 우리도 왜 8배, 9배냐, 우리도 10배 넘어야지. 이거 가지고 코스닥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코스닥은 예전에 우리 전체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막 올라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걔가 반토막 나면 또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요번에 지금 하반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수는 성공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부 리그를 해서 200개 종목을 정했어요. 네. 거기서 우량 종목을 넣고 정부 정책에서 아니면 뭐 협회에서 이런 종목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연기금도 들어와라, 기관이 들어와라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ETF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결론적으로 지수는 어떨까요?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투자하고 있는 사람, 코스닥은 몇백 개, 몇백 개죠. 코스닥은요. 네. 나머지에 있는 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지수는 올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지수 올리면 왜 지수 이만큼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은 상당히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코스닥을 얘는 수급으로 올려야 되는데 네. 수급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건 코스닥 종목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야 되는 동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만드는 거는 코스닥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코스닥 시장의 성장주들이 이만큼 더 성장할 수 있어야라는 그 나머지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럼 코스닥도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우리 왜 보면은 요번에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루 만에 6천억 다 팔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뢰한 거잖아요. 정부에 대해 신뢰한 거잖아요.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하는 그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다 스타트업의 위험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게 필요해요. 코스닥은. 근데 이게 뭐 우리 지금 오늘 투자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코스닥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서 이걸 끌고 가야지 수급 이거 그냥 코스피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지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수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똑같이 맨 상단에 있는 애들 상단에 있는 만약에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 안에서만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우리 코스피에 오늘 오른 게 뭐예요? 반도체, 로봇, LG전자하고 LG전자 뭐 젠선 CEO가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LG전자, LG그룹, 두산그룹, 현대차그룹은 다 로봇이에요. 네. 로봇, 기판, 그리고 SI 기업들 2개 오르네요. 삼성 SDS하고 LG CNS, SI 기업들 올라요. 이거 빼고 지금 오른 게 있어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거에 코스닥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에 그 섹터 바운더리에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큰 종목 위주로 거래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창 대표의 말씀 중에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일시해서 정책을 피지 마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대표님의 투자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오늘의 투자 철학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아까 저 말씀드린 거 똑같이 네. 할까요? 그냥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시장에 시장에 순응해야 순응해라. 되는데 네. 시장이 옳다 항상. 근데 간혹 보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증권사에 오래 있었잖아요. 증권사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입사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에 입사해가지고 이런 시장을 만약에 작년에 입사했고 올해 막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주식장은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굉장히 주식장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냥 들어와서 번 사람들은요. 근데 깨지고도 보고 반토막도 나고 이걸 계속했던 사람은 시장이 무서운지 좀 알아요. 그걸 알거든요. 근데 시장이 무서우면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훨씬 시장이 현명하고 시장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면 시장에 있는 그대로 시장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윌리엄 오닐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이 옳다. 답은 시장에 있다. 답은 시장에 있다. 예. 네, 명언을 좋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박병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수가 오늘을 떠나서 네. 5월 달은 참 화려했던 우리 국장이었습니다. 진짜 화려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6월에도 좀 더 화려한 6월을 기약하면서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을 항상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